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기모노를 입은 여인에 대한 어린 시절 소름 끼치는 일. 어린 시절 겪은 정말 무서운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나는 초등학생으로 여동생과 언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작은 맨션에서 살았죠. 밤이 되면 언제나 작은 다다미 방에서 가족이 모두 함께 베개를 늘어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어머니에게 부탁받아 내가 집안에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거실에 불을 끄고 텔레비전에 코드도 뽑은 후 다다미 방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집안의 전기를 모두 껐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여동생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방에서 쾅쾅 하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두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아까와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거실 쪽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언니가 지금 들렸니? 라고 물어왔습니다. 나만 들은 것이나 잘못 들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방을 둘러보았지만 여동생과 어머니가 자고 있을 뿐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확실히 금속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로 그것도 상당히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언니도 아까의 소리가 마음에 걸리는지 거실에 가볼게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언니와 함께 침실에서 나가 어두운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에서 살짝 거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보아버린 것입니다. 거실의 중앙에 있는 테이블. 언제나 우리들이 식사를 하거나 둘러앉아 단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곳. 그 테이블 위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리 부근까지 길게 자라 있는 머리카락, 호리호리한 체격, 그리고 입고 있는 흰 기모노를 보아 여자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소름이 끼쳐 언니 쪽을 보았습니다. 언니는 나의 시선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만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두운 거실에서 등을 곧게 편 채 테이블 위에서 정좌를 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서운 나머지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쪽을 뒤돌아볼 기색도 없이 단지 정좌를 하며 우리들에게 그 흰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어 큰 소리로 외치며 침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억지로 깨우고 거실에 사람이 있어 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밤중에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하며 투덜거리는 어머니를 데리고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보니 언니가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테이블 위도 깨끗이 정리되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언니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그때 언니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게 언니는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테이블 유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저기에 여자가 있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자거라 라고 말하셔서 우리 세 사람은 침실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부자리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소리치고 침실에 가서 어머니를 일으켜 거실에 데리고 왔던 잠깐 동안 언니는 거실에서 쭉 그 여자를 보고 있던 것일까? 언니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걸까? 그리고 다음날 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말이야. 그렇게 물어도 언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죠. 나는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소리쳤기 때문이야. 그 이후 언니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습니다. 말을 걸면 언제나 밝게 대답해 주었는데 무시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은 다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외친 소리로 저 여자는 언니 쪽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언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쳐버린 거겠죠.
분명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것을 보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그런 것도 잊어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고등학교 입시를 눈앞에 두게 된 나는 매일 내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언니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해 기숙사에 들어가 집으로 오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어느 밤 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문 쪽으로부터 노크와는 다른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 하고 들렸지만 상당히 희미한 소리입니다.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죠.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한 나는 전신에 바짝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소리는 분명 어릴 때의 그것이다. 쾅쾅하고 그 소리는 또 울렸습니다. 문의 반대편에서 아까와 똑같은 금속 소리. 나는 무서운 것을 참을 수 없게 되어 여동생 방 쪽에 벽을 치면서 어서 일어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계속 일찍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다. 집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나뿐이었던 거죠. 혼자서 어딘가에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쾅쾅하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결국 그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 어두운 복도의 저쪽에 있는 것이 거기에는 커튼 사이로 새는 창백한 빛으로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거실을 바라보니 테이블 위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언니와 함께 보았던 기억이 급속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는 흰 기모노를 입고 등을 곧게 편 채 테이블 가운데에서 정주하고 그 뒷모습만을 내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소리가 그 여자에게서 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또다시 목소리를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나는 이미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는 정확히 눈 구멍만한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잘 보면 양손에는 망치 같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가족도 이제 끝이에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나는 내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떠올리고 어머니에게 거실에서 자던 나를 방으로 옮긴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슨 소리니? 라고 반문할 뿐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도 물어봤지만 언니 쿵쿵 거 아니야? 라고 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방벽을 두드렸을 때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거실에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침대로 날랐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려 해도 머리가 몽롱할 뿐이었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그 비웃으며 내게 던진 말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녁 무렵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언제나라면 거실에는 어머니가 있고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을 텐데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켜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있어요? 나는 현관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만 집안은 조용할 뿐이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의 문이 열려 있는데 말입니다. 가까운 곳에 쇼핑이라도 간 것일까? 만사에 태평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투덜거리며 구두를 벗고 집에 들어가려던 그 순간 쾅쾅하며 거실 쪽에서 그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전신의 피가 단숨에 얼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그리고 어젯밤과 똑같은 저 소리.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본능이 공포에 미쳐 이성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문을 난폭하게 열고 정신없이 맨션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디에 있지? 가족을 생각하며 그 소리를 어떻게든 잊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면 완전히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골목길을 달리고 달린 끝에 나는 가까운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여기에 있어주세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 사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중학생 정도의 사람도 있었고
주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지극히 평범한 광경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안정되어 조금 전에 집에 서 있던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거실과 열려있던 집의 문, 그리고 그 금속 소리.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것 이외에는 내가 현관에서 어머니를 불렀을 때 느꼈던 집의 이상한 조용함. 그 상태라면 누군가 있었을 리가 없다. 그러나 만약 아니라면 나는 현관까지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집 안을 모두 둘러보지는 않았다. 단지 불이 꺼져 있었을 뿐이다. 어쩌면 어머니는 어딘가의 방에서 자고 있어서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 뿐인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큐퍼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돈을 넣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중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딸깍하고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그 목소리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온화한 목소리를 듣고 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잠시라도 안심했던 나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라고 말하자. 어떻게 된 거니? 오늘은 상당히 늦네. 무슨 일이라도 있니? 나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만이 아니라 온몸이 떨려옵니다. 무언가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냉정함을 잃고 있던 나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왜? 어머니지. 무슨 말이니? 괜찮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거실에만 전화기가 있습니다. 아까 거실에 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 사람은 침착하게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다 오늘은 상당히 늦네. 라고 말하니 마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있었던 것 같은 말투였죠. 나는 전화 저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입술을 어떻게든 움직여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라고 말하자 조금의 간격을 두고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야. 흐흐흐. 어느덧 그때로부터 세월이 8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또 무서운 사건을 겪게 되었기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우리 집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2살 위의 언니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취직을 했고 나는 인근 현의 대학에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신 부임을 해서 8년 전처럼 여전히 전국을 전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 나는 오랜만에 집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좀 돌아오렴 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8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휴일을 공포스럽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기에 집에 오라는 어머니의 권유를 늘상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드물게 언니와 아버지가 돌아오는 게 겹쳐서 어머니는 화를 내며 꼭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졸업 논문을 한창 쓰고 있었지만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무서운 일을 겪었던 탓에 집에 돌아오는 것은 꽤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죄송했지만 나는 어머니와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8년 전 어머니와 전화로 이야기를 하던 때 분명히 어머니는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인데도 어머니가 아닌 것과 말을 했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8년이 넘게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도 내 주변에는 딱히 이상한 일은 없었고 가족 중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니와 여동생도 건강해 보였고 어머니나 아버지도 8년 사이 이상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나는 당신 가족은 끝이라고 했던 말뿐 아니라 흰 기모노 차림의 여자를 본 것마저 꿈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 소리도 언젠가 틀림없이 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젠 괜찮을 거라고 나 자신을 타이르며 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을 피하고 있던 이유를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게 적어도 집에 있는 동안은 밝게 행동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안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다들 건강했고 오랜만에 집에 온 나를 보며 졸업 논문은 잘 쓰고 있니? 라던가 남자친구는 생겼어? 라고 말을 걸어주었죠. 그렇게나 신경 쓰였던 어머니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매일 호텔 청소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언니에게 말을 거는 것은 거북스러웠습니다. 8년 전 그 사건 이후 언니는 계속 나를 무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 어두운 거실에서 내가 큰 소리를 지른 뒤 나를 대하는 언니의 차가움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집에서 처음 만나고 한 말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너를 무시해서 미안해. 라고 했죠. 설마 8년 동안이나 무시하고 있던 언니가 사과를 해 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그렇지만 갑자기 왜?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놀라서 말을 하고 나니 굳이 물어보지 말아야 하는 걸 물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조금 어색한 표정을 했지만 나와 언니가 함께 쓰던 방에 나를 불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라는 말을 들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무엇인가 서늘한 것이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은 9시쯤 집에 돌아왔어. 그리고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목욕탕 쪽에서 쾅쾅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어렸을 때 너랑 같이 그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근처에 친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집에 나와 친구의 집에 갔지. 그런데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목욕탕에서 쾅쾅하고 쇳소리가 나는 거야. 나랑 친구는 패닉에 빠져 방에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결국 목욕탕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언니의 이야기는 잊고 싶었던 8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도 그때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거실과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 그리고 쾅쾅하고 울려 퍼지는 금속음. 아무 예고도 없이 들려왔던 그 소리는 한동안 나에게 극심한 금속음 공포증을 안겨줄 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듣다가도 종소리가 울리지 않을까 겁을 먹고 부엌에서는 프라이팬이나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귀를 막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이야기에는 8년 전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흰 기모노 차림의 여자가 없을 때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쾅쾅하는 기분 나쁜 소리만 들려왔을 뿐. 게다가 장소는 목욕탕이었습니다. 거실의 테이블 위에 그것이 정조하고 있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목욕탕이라니 정말로 그것이었을까 싶어 언니에게 물으려 하자 갑자기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황하면서도 아직 확실히 정체를 안 것도 아니잖아 라고 언니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울면서 나를 봤습니다.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막내한테 못 들었니? 언니의 목소리에는 엄청난 공포가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리고 여동생한테 무슨 소리를? 나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금방 전까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비프스트를 먹었던 터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은 느낄 수 없었고 여동생도 평상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조해하는 나에게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씩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간대. 자세한 것은 막내한테 물어봐. 믿기 힘든 언니의 말에 나는 바로 여동생의 방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밤에 밖으로 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날 밤 나는 여동생의 침대 옆에서 이불을 깔고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동생의 만료는 어머니가 집을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시가 넘을 무렵에 집을 나가 10분 정도 후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것을 알아차린 여동생은 기분 전환 겸 산책이라도 나가는 것이라 생각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고 날씨가 확연히 추워지고 나서도
어머니는 계속 새벽에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어머니에게 그것에 관해 말했더니 어머니는 무슨 소리니?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치미를 떼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이 한밤중에 외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럽게 여겼던 여동생은 어머니의 뒤를 몰래 밟았던 것입니다. 슬슬 이쯤이야 라고 여동생이 말하자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머지않아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현관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마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지역기익하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났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나와 여동생은 시선을 마주치고 가능한 소리를 내지 않게 조용히 문을 열고 조심스레 현관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주의 깊게 문고리를 잡고 살그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는 가로등과 달빛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간 것이냐고 여동생에게 묻자 바로 근처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서서히 기분 나쁜 예감이 나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가로등 아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봇대의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산책같이 느긋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마치 구보를 하는 것 같은 엄청난 속도로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명랑하고 상냥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고 멀리서 보아도 마치 귀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정신을 놓고 있자 여동생은 이제 돌아가자 라며 나를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10분은 계속 저럴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비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야 나는 비로소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서운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당신 가족들도 이제 끝이에요. 지금에서야 그 여자의 무서운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보다 한 발 먼저 집에 돌아온 나는 거실에 불을 켜려고 벽을 더듬었습니다. 아마 이쯤 스위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손가락 끝에 플라스틱 버튼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어두운 거실에서 쾅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귀가 닿았을 때 이미 나는 스위치를 눌러버린 뒤였습니다. 흰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이 강한 빛의 눈이 익숙하지 않아 나는 반사적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흰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기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도저히 냉정한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불을 켠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적응되지 않은 탓에 나에게는 거실 공간 전체가 기묘하게 보였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시 스위치를 눌러 불을 껐습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에서 철컹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동생이구나. 그렇지만 나의 시선은 다시 어둠 속의 거실 쪽에 박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그 여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는 신발을 벗는 소리와 나무로 된 마루를 밟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복도 쪽을 뒤돌아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동생일 텐데 그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왠지 모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감이라고 할까. 뒤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 여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포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이 놓여있는 근처에서 쾅쾅 하는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나는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눈을 뜬 것은 언니의 방이었습니다. 언니도 여동생도 거실에서 내 어깨를 잡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게다가 여동생이 돌아왔을 때도 아직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신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침실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고 절에서 불제도 해봤어. 경찰에 신고당한 적도 있으니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여동생은 언니에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도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언니의 집에서 들려온 소리도, 그 밤에 봤던 어머니의 무서운 모습도 전부 그 여자가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하지만 분노 이상으로 나는 그 여자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가능한 빨리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사라도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할머니. 내가 기억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건 4살 때였지. 조겨울에 찬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 혼자서 그네를 타고 있을 때였어.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 몹시 차가웠지만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 할머니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여긴 매일 오는 공원이니까 분명 금세 찾을 수 있겠지. 그러는 동안은 바람에 흔들리는 건지 그네가 흔들리는 건지 모르게 되어버리지. 난 엄마한테 학대당하면서 컸어. 물을 흘리거나 조금이라도 소리내서 걷거나 소리내서 웃는다거나 하면 바로 체벌을 당했어. 엄마가 분이 풀릴 때까지 맞았어. 안전핀으로 찌르거나 한겨울에 찬 물속에 집어넣기도 했어. 담배 연기를 마시게 하기도 하고 등짝이 채떨이가 되기도 하고 밥을 굶기고 집에서 쫓겨나는 건 일도 아니었지. 나를 향해 웅둥이를 들어 올리는 엄마는 즐거워 보였어. 아빠는 봐도 모른 척했지. 실수해서 혼날 때 아무리 발에 마구 차이고 있어도 옆에서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 끝나고 나면 엄마 말 잘 들어 라고 말할 뿐. 날 구해주는 건 할머니 뿐이었어. 맞아서 생긴 상처를 치료해주고 한 이불에서 같이 잤지. 나를 감싸고 대신 발에 차인 적도 있어. 난 그걸 봤을 때 너무 무서워서 울어버렸어. 나 때문에 맞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 이젠 내가 싫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숨이 멎어버릴 정도로 무서웠어. 둘이서 방으로 돌아와서는 울면서 할머니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나는 맞아도 되니까 괜찮다며 필사적으로 빌었어. 할머니는 나를 안고 울었어.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 이건 아마도 6살 때쯤이었나. 한밤중에 눈이 떠졌는데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할머니가 없는 거야. 분명 화장실에 갔을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눈을 감았어.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 어쩌면 엄마에게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문 밖의 상태를 살폈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소리가 안 나게끔 문을 열고 할머니를 찾아 나섰어. 새카맣게 어두운 집안을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걸었어. 걸리면 또 맞을 테니까. 화장실에도 주방에도 거실에도 없었어. 어쩌면 날 버리고 나가버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거실을 지나 현관의 신발에 있는지 보러 가려고 했어. 근데 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는지 커튼이 바람에 움직이는 거야. 밖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어. 할머니가 있었어. 이쪽을 향해 무표정으로 서 있어. 다행이다. 날 두고 간 게 아니구나. 안심이 되자 너무 기뻐서 커튼을 열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뭔가 이상했어. 평소 할머니랑은 뭔가 달랐지. 저런 분위기에 할머니는 본 적이 없어. 뭐가 이상한 건지는 바로 알 수 있었어. 할머니는 강아지의 머리를 들고 있었어. 어디선가 잡아온 거겠지. 연한 갈색이었는데 혀가 축 늘어져 있어. 크기는 중간 정도. 그래도 목을 자르는 건 힘들었겠지. 강아지 머리도 발밑에 뒹굴고 있는 몸통도 할머니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 잠시 그렇게 서 있던 할머니는 곧 나른한 듯이 강아지의 몸통과 머리를 들고 어디론가 가버렸어. 봐선 안 되는 것을 보았던 거겠지. 나는 떨면서 이불 속으로 돌아와. 제발 할머니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빌었어. 신 같은 건 없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말야. 눈을 뜨자 할머니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싶어. 깨우지도 못하고 계속 보고만 있었더니 깨어났어. 잘 잤니? 배고프지? 하며 웃어주는 할머니는 평소의 할머니였어. 안심을 하고는 배고파라고 대답했어. 할머니한테서 풍기는 옅은 비린내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
언제부턴가 집안에 여우나 너구리 같은 것들이 어슬렁거리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 아빠도 엄마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한테만 보이는 거라 생각했어. 하루는 할머니한테 그 일을 말했더니 엄청 기쁜 듯한 얼굴을 했어. 그게 뭘 하고 있든 하고 물어보길래 있는 그대로 말했지. 아빠랑 엄마한테 착 붙어 있는데 그게 붙어 있으면 둘 다 엄청 상태가 나빠 보인다고 말했어. 밤중에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일이 많아졌어. 낮에도 파래진 얼굴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별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아. 엄마의 몸 상태가 나빠진 뒤로 혼나는 건 확실히 줄어들긴 했는데 왠지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하는 것 같아. 라이터 불로 지지고 손바닥에 들어간 연필심은 몇 개나 되는지. 그때쯤부터 할머니는 현관부터는 들락거리지 말라고 했어. 이유는 묻지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할머니가 시킨 일인걸. 할머니와 나는 뒷문 쪽에 구두를 놓고 그 문으로만 집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게 됐어. 집안에 비린내가 가득해졌어. 특히 아빠랑 엄마한테서 심한 냄새가 났어. 둘 다 깔끔한 성격이었는데 점점 옷차림에 신경도 안 쓰게 됐어. 긴 손톱에 때가 시커멓게 꼈어. 옷도 뭔가 더러웠고 젓가락을 쓰지 않아. 아빠가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어서. 뒤에서 살짝 다가가 봤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어. 아빠는 심한 냄새가 났어. 그게 짐승의 냄새인지 아빠 속옷에 쌓인 배설물 냄새인지 잘 모르겠어. 엄마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질러 공중에다 부엌칼을 휘둘러. 그러고 보니 최근엔 혼난 적이 없네. 더 이상 엄마한텐 내가 안 보이는 거겠지? 7살 때 시청이랑 병원에서 사람이 와서 엄마와 아빠를 데리고 갔어. 할머니는 잘 부탁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모두가 돌아가고 나자 나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 나도 웃었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랑 둘뿐이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 13살 때 할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몸을 쓸 수 없게 되고 말았어. 집안에 있던 짐승들은 전부 할머니한테 붙어 있었어. 그걸 말하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분명히 되돌려 받은 걸 거라고 중얼거렸어. 그 뒤로 2년. 치매로 천천히 어린애가 돼가던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 온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습진과 두드러기가 퍼져 긁고 또 급다가 죽었어. 부검을 해보니 사인은 두드러기로 인해 목이 부은 질식사래. 원인 불명의 습진과 두드러기는 동물 알레르기라고 하더라고. 나는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 변함없이 뒷문으로 출입을 하고 있어. 동물들의 모습도 마치 짐승같이 되어버린 할머니의 모습도 보여. 할머니가 무엇을 했는지는 묻지 않았지만 분명 날 위해 생각한 일일 거야. 어떤 모습이 됐든 할머니가 옆에 있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